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랄까, 상실, 고독, 아니면 그 특유의 세련된 도시 감성? 이런 걸 많이들 생각하시죠? 네, 보통 그렇죠. 재즈나 위스키, 스파게티 같은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김은교 작가님의 책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 어디에 있니? 이걸 통해서 조금은 다른 하루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 네. 김은교 작가님의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죠. 특히 많은 분들이 하루키 소설에는 뭐 역사라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인 맥락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김은교 작가님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계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김은교 작가님은 하루키 문학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역사의식 그리고 치유의 코드가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역사의식과 치유요. 하루키 문학에서요? 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부분일 수 있는데 하루키가 어쩌면 굉장히 의식적으로 일본 근현대사의 그늘, 특히 좀 외면하고 싶은 기억들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탐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부끄러움을 기록하는 위험한 시도,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요. 와, 근데 사실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무거운 역사적 무게감, 이걸 소설에서 직접 느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김은교 작가님은요, 하루키 소설 특유의 그 공허함이나 우울한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분위기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이 아직 과거의 슬픔이나 트라우마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상중 상태에 있다는 인식에서 온다고 봐요. 끝나지 않은 애도 기간 같은 거죠. 아, 상중 상태다. 에는 잊히거나 혹은 일부러 외면된 역사의 트라우마가 드리워져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워지려는 기억에 맞서서 그걸 복원하려는 상당히 치열한 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분위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기사단장 죽이기 같은 작품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그런 역사적 암시들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하고요. 역사의 그림자를 보는 것.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치유로 이어진다는 점이 또 중요해 보이네요. 예전에 하루키 현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대단했죠. 근데 김은규 작가님은 이걸 단순한 위로나 뭐랄까 요즘 많이 말하는 힐링 마케팅? 이런 거랑은 좀 구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치유는 뭘까요? 하루키식 치유는? 맞습니다. 그 구분이 중요해요. 김은교 작가님은 하루키 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상실이나 방황이요. 그게 결국은 자기만의 어떤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아,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네, 그걸 치유를 통해 단독자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단독자라는 게 그냥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뭐 주변 시선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는 존재,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단독자. 그러니까 역사적 트라우마 같은 깊은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좀 역설적이지만 독자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현실을 살아갈 힘을 준다는 분석이죠. 도피가 아니라 직시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직시를 통한 회복. 그런데 김은교 작가님이 제시하는 개념 중에 하루키 시뮬라크르라는 게 있던데요.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키 소설의 그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세계, 이걸 말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부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뮬라크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철학 용어잖아요. 원본이 없는 복제, 뭐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 이런 뜻인데요. 아, 네. 보드리아르? 뭐 이런. 네, 김은교 작가님은 하루키가 만들어내는 그 독특하고 비현실적인 세계. 이걸 하루키 시뮬라크르라고 부르면서 이게 단순한 환상이나 현실 도피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허구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차마 똑바로 보기 힘든 진실들 있잖아요. 특히 좀 불편한 역사적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무의식 속 깊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과 마주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문학적 장치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본질적인 현실의 문제에 다가가게 한다. 아, 이거 정말 역설적인데요? 네, 그렇죠. 일부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막 허무어요.
그러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자기 무의식의 영역을 탐색하게 만들고 또 외면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정면으로 보여주는 대신 약간 우회로를 통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그냥 들이대는 게 아니라 비현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더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셈이에요. 아, 책 진옥이기도 하고 노르웨이의 숲에도 나오는 그 질문, 지금 어디에 있니? 이 질문이 하루키 초기작들을 쭉 관통한다고 하셨죠. 이게 그냥 뭐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는 아닐 테고 어떻게 보면 하루키 자신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아직 근원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네.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 위에 서 있는가? 당신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좌표를 확인하려는 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김은교 작가님의 시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던 하루키와는 또 다른 깊이가 느껴지네요. 단순히 상실과 고독을 그린 작가, 이걸 넘어서서 외면된 역사와 마주하고 또 시뮬라크르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상처의 치유나 진실을 찾아가는 작가로 다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키가 만들어낸 그 비현실적인 시뮬라크르가 오히려 현실의 불편한 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면요? 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한 걸음 좀 떨어져서 상상이나 비유 아니면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